제22차 확대 안보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를 사회적 논의에 맡기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여당에 추구합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한 말씀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발표에서도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 월 수입 200만 원도 안 됩니다. 3, 4인 가정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나마 취업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체감 실업률은 15.2%로 정부 발표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상위 10%가 나라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다 합쳐야 2%밖에 되지 않는 이 극심한 고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국민은 정부 여당이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채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국정교과서에 몰두하는 이유를 답변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역사교과서 등화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거나 적합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막말을 비판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의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북한이야말로 역사 국정교과서 체제를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하고 있는 국정화를 따라하려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재보선에 본실의 힘을 다해주신 우리 당의 후보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만큼 희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해서 기필코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산 특별위원회 다 부르셨을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정부 여당은 타이밍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에 책임 있는 황운여 부총리는 황당하고 우려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우리 당 안민석 간사는 동네 개가치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강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가 공개됐을 때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급기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386조 원이 넘는 큰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44억 원 예비비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박범계 의원의 발언처럼 44억 원이 불법이면 386조 원도 불법일 수 있으며 정부 예산에서 단 하나의 불법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44억의 예비비 역시 법과도 영역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장조차 예비비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다면서 제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예결위원장 지적대로 정부가 아무런 해명 없이 또 자료 제출도 안 된다면 국회의 예산심사권 무력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 쏠린 국민적 관심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내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를 국정교과서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유우성 같은 창조 간첩을 만들더니 이제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창조 지령을 거세우고 색깔론 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공작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국회 정상화의 협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사회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저와 흑수저의 차이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피케티 연구에 운영한 동국대 김남영 교수의 발표를 봅니다. 29일 날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년에서 2013년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자산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고작 2%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서 얻는 수익의 확대 속도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현실 비판적으로 되는 이유는 악마의 발톱을 숨긴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부와 배경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21세기 수저 계급 사회 대한민국의 현실에 팍팍한 때문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우리 입법조사처도 자료를 했습니다. 최고 소득 구간인 10분위와 최하위 소득 구간인 1분위 사이의 격차가 2004년에서 2014년 동안 무려 55%나 폭증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계수 역시 2006년 0.33에서 2014년 0.341로 높아졌습니다.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최근 공개한 2014년 글로벌 자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전체 4단계 중 세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자산 편중 심화, 이것은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고 민간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를 야기해서 결국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저성장의 구조화에 빠지게 됩니다. 과감한 소득 재분배 정책,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들에게 양심을 드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소득 재분배 그리고 사회복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무했습니다. 온통 노동계약과 토성 같은 창조 경쟁만 강조했습니다. 그제 우리 유승희 지부위원께서 항일 선열 유족들의 200만 원 이하 월급이 76%라고 했는데요. 전체 노동자도 그렇습니다. 전체 노동자 48%가 월 200만 원
못 미치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껍질을 뿌립니다. 대통령이 1호 기부자인 청년 희망펀드 같은 것은 반강제적으로 기부하는 기업들도 국민들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5,4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대통령 자신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출신과 배경이 아닌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꿈을 이뤄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양심을 불러넣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016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 저성장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경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발전의 걸림돌이 안 되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산층, 서민의 소득 증대에 맞추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서부터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정쟁의 국정화에서 민생의 국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그제 광화문에서의 우리나라 문화재에서 있었던 말의 모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사회적 노노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우리 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제안 마이크가 꺼지자마자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드립니다. 도의원 재보선 몇 석 이겼다고 기고만장한 것입니까? 여론의 귀를 막고 야당을 부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패망으로 달려가는 고장난 기관차와 같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교과서 문제는 논의기구에 맡기고 여야가 민생에 전념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국정교과서 여론조사의 반대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역사교과서를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가지 검인정 교과서의 어디에 유교가 핵심이라고 나옵니다. 어느 교과서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가 각 실국에 지시하여 교수들 국정화 지지 선언을 30명씩 유치하도록 할당을 했다는 의혹 기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제발 위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옆을 보고 대화를 좀 합시다. 군 방산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사청의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보증서도 작성하지 않고 기술 이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와 제조국마저 알 수 없는 제품을 사고 허위 증명서도 방사청이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제호구청이 되었습니다. 주부들이 5,000원어치 콩나물을 쓸 때도 학생이 인터넷에서 10,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때도 이모저모 뜯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몇백억짜리를 사면서 살펴보지도 않고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부잣집 선머슴처럼 말아먹는 방사청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사청을 즉각 해체하고 제대로 된 방위사업 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유작 사건은 재수사해야 합니다. 당시의 수사검사가 가짜를 자신이 그렸다고 실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당시의 수사를 종결하게 되었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수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작가가 가짜라고 하는데도 국립현대미술관이 진짜라고 주장한 배경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진실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성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벚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 행복, 국민 통합 공약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자리엔 불행과 분열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삶을 이어가는 민생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113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때문에 임금 근로자의 절반은 월급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농어촌은 더 심각해서 절반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의 월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르는 집값과 전세값 때문에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외곽으로 밀려나고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삶의 질은 바닥권입니다. 대통령이 똑바로 봐야 하는 것은 이 같은 우리 국민들의 고달픈 민생입니다. 민생의 정상화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만 엉뚱한 문제에 매달리셔야 되겠습니까? 제발 민생 좀 살려주십시오. 국민이 살아야 역사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부친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2017년에 맞춰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역사 교과서는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논의 기구에 맡기고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는 제1야당 대표의 진심 어린 제안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재보선 결과 또 졌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선거의 규모가 작다고 민심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난 4월 재보선 패배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개월 동안 혁신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뼈아프게 평가해야 할 지점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로 화가 난 수도권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더 크게 혁신하고 더 크게 통합하고 더 크게 변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역사 교과서 대여 투쟁, 중장기 전략, 선거구 획정 그리고 당내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내부 토론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이들 시험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될 발언은 누가 발언을 했을까요? 역사는 정말 역사학자들과 국민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정권 바뀌면 또 새로 해야 되고. 이 발언은 누가 했을까요? 1번 문재인, 2번 도종환, 3번 박근혜, 4번 강만길. 정답은 3번 박근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도종환 의원이 했음직한 발언인데요. 이 발언은 2004년 8월 2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당시 의원이 한 발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양심까지 숙이는 그런 일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대의 사기 사건인 조이 8
사건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2008년 12월 9일 낮 1시경 조이팔 밀항은 해경 고위 간부가 도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당시 이 해경 간부는 조이팔 이 밀항 사건을 두고 직위 해제되었다가 다시 복귀되어서 지금도 버젓이 해경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밀항 사건을 사전에 제보했던 배 주인이 금어기에 키조개 1만 개를 불법 채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접견이 중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조이팔이 잡히면 해경 간부, A 서장 다 구속돼야 한다. 딱 그러시네. 경찰청인가 일부 흘러나오는 소리가 해경에도 이명이 나온다.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게 이런 또 지록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밀항 사건을 도왔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KFX 사업에 대해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자르는 것으로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KFX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방장관에게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4대 핵심 기술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2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책임감을 동감합니다. 초민의 선거니 20%의 낮은 투표율이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아닙니다. 아직 국민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과 통합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을 더욱 혁신하고 통합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엄중합니다. 당 지도부는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당의 더 큰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그저 국정교과서에 의한 획일적인 사고와 지식을 주입하는 대상으로 대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할지라도 온전하게 존엄한 시민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왜곡 친일 미화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헌법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민주적 시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비판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시민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신민으로 길러내겠다는 야욕의 표현일 뿐입니다. 수구 보수 친일 세력이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편향된 방향의 주입식 교육과 사상 개조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들에게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간적, 시민적 존엄성 따위는 전혀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러한 학생들의 온유나 신유나 의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께서 제안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 주체들이 두루 참여하여 발행 체제 전반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만한 원칙을 찾아내는 일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문재인 당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화여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2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말할 자격 없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으로 진입하려는 학생들을 300여 명의 사복경찰과 병원, 길목에 들어선 버스 차벽 등으로 막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시대의 역행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황당한 것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정화의 모든 것을 건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적 사명 운운할 때와 다르게 국정화로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피해서 슬그머니 후문으로 왔다가 갔다는 것인데 무엇이 떳떳하지 못하길래 그렇게 뒷문으로 다녀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마치 여기 털리면 큰일 난다며 무언가 캥기기 때문에 셀프 방송 후에 경찰 출동을 요청한 비밀 작전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행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화 강행에 대해 학생들에게조차 떳떳하지 못하다면 대통령은 즉각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중단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금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정말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 홍보 향수막으로 내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국민을 앞에 두고 말 바꾸기 왜 하십니까? 신뢰를 강조하시던 그때 그 모습,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 원칙은 어디로 갔나요? 정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주도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 참여하는 교사를 징계 처분하겠다. 엄포를 하면서 뒤로는 국정화 지지선언 교사에 대해서 교부 차관이 불러다 놓고 비공개 오찬을 해서 격려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처벌하려면 다 같이 하십시오. 당장에 국정화 정책 폐기해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국정화 고시 중단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 제안을 내팽개치지 말고 받으십시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대를 방문을 하셨다는데 그리고 또 재학생들이 반대 데모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이화여대에는 그 윤종옥 전 이대 교수시죠. 윤종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90세입니다. 이분은 70년 동안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매달려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세상에 최초로 알린 분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한겨레 신문에서
보고 저도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1988년도.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왜 이렇게 위안부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는지, 70년도가 왜 그랬는지, 바로 일제시대 때 서술이 퍼렇던, 일본 군국주의 서술이 퍼렇던 시절에 이대 군인들이 들어와서 A4지를 좀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1학년이었는데 무조건 지장을 찍어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대의 자원입대라는 얘기였죠. 그때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했고 윤종옥 교수도 부모님과 이어서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지장을 찍고 지방으로 발령난 동기생들은 교관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윤종옥 교수님이 해방 이후에 1945년도 학교만 파하며 서울역을 갔다고 합니다. 인천의 공항을 통해서 학도병들이 서울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거기 정신대에 끌려갔던 여성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질 않아서 아무나 붙잡고 부여잡고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신대로 간 여성들은 왜 안 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 어떤 분이 한 사람이 씹던 껌을 뱉듯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걔들은 위안부야. 그때서부터 위안부가 무엇일까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45년도부터 40년이 지난 40년도 훨씬 지난 1988년도에 국내와 국외를 돌아다니면서 동아시아까지 인도네시아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위안부 실체, 특히 우리 한국인 위안부 실체를 찾아내고 그것을 세상에 처음에 밝혔던 분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이화여대 그 교수로 재직을 하셨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일 우리나라 방문하는 아베 총리와 2일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진행되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부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에서 반드시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식 사과,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고 자위대는 절대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숟가락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절반이 월급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고 국민 체감 실업률이 11.2%, 정부 발표 3.2%보다 5배 더 높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12만 명을 돌파해서 15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번 주 포털 검색어 상위 랭크 단어가 바로 수저 대부분입니다. 부모 재산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인데 여기 보니까 플라스틱 수저도 그 등급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의료 민영화를 위한 서비스업이나 특정 재벌 기업이 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에 호텔을 짓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법을 마치 청년 일자리 창출법을 그냥 포장하는데 치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하는 공약사항을 지키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인세 25% 인상, 상위 0.1% 최고소득자, 연간소득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해서 50% 세율을 과세한다든지 하는 우리가 법안을 내놓은 데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위안부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가 서울을 온다고 하는데 내 나라 국민을 상대로 역사 전쟁을 벌이는 박근혜 대통령 망신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역사 전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부 여당의 국정화 여론몰이 막장 정권입니까? 막장 아웃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 예산 심사를 해야 할 장소에서 나라 예산 심사는 하지 않고 국정교과서 반대가 적화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망언을 보는 국민들은 과연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일진데 대통령을 위한 단순한 아부인지 나라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정치뿐인지 의심할 뿐입니다.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문 역할을 한다는 원로 정치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드디어 근거도 없이 북한 지령서를 주장하면서 색깔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만 역사 교과서 논의는 사회적 논의에 맡기자, 민생에 전념하자 하는 충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친송한 교학사 교과서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 전선 이동에 따라서 따라다녔다라고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 정신들 차리십시오. 조상복이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오늘은 3일째 접어듭니다. 살얼음판을 긋고 있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교과서 예비비 명세서를 제2야당에서 요구했고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자료조치를 거부를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 내역을 집행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박근혜 정부가 2건의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을 의결한 직후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대원 차원에서 505억에 대한 예비비의 명세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과 몇 달 전에 공개한 것을 역대 어느 정부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거짓을 했습니다. 두 번째,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89억에 대해서도 지급 내역을 당일날 공개했습니다. 메르스 예비비나 세월호 특조위 예비비 내역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예비비는 마스크, 보호구 구입비 150억, 이동식 음악 장비 등 구입 27억, 의사 간호사 파견 22억,
의심한 자, 의심 확진한 자, 본인 부담료 14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세서를 공개했습니다. 세월호 특조비 역시도 별정직 공무원 보수 18억 9,800만, 프린터 가전제품 등 10억 2,600만, 피해자 기초실태조사 비용 3억 6,200만, 심지어 외국어 자료 번역 2천만 원까지도 상세하게 명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국무총리와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밝히고 있는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 내역을 집행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까? 자, 잠시 후 10시에 예결위가 다시 속개되면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결위 지 3일째인데 3세판, 3세번 오늘 3일째 되는 날 국정교과서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듭니다.